저희 큰아빠는 돈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저희 아빠가 사남매 중 둘째고 큰아빠는 집안의 장남이셨죠. 아빠의 형제들은 모두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큰아빠는 어릴 때부터 욕심도 많고 다른 형제들과 나눌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지독한 구두쇠 성향은 결혼을 하고 자식들이 태어난 후에도 변하질 않았대요. 큰아빠에게는 자식이 3남매가 있었는데 가족 모임을 하면 항상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저희 집에 왔던 게 기억이 나요. 큰아빠가 돈 아껴야 한다고 옷을 한 벌 사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돌려 입힌 것은 기본이고 샤워도 자주 못하게 하는 데다 이발하는 비용도 아깝다며 집에서 깎아줘서 머리카락도 삐죽삐죽 엉망이었죠. 게다가 자기 집에서는 반찬도 제대로 없이 밥을 먹어야 하는 사촌들은 저희 집이나 다른 고모 집에서는 허겁지겁 먹기 바쁘더라고요. 큰아빠가 출근할 때 도시락에 밥만 싸서 나간다며 큰엄마가 하소연하기도 했대요. 직장 사람들한테 반찬은 얻어먹는 모양인데 민망해 죽겠다니까? 누가 보면 내가 그렇게 시키는 줄 알 거 아냐. 그러게요, 형님. 사정을 아는 저희 엄마는 조카들이 딱해서 남은 음식을 싸주곤 했었는데 그걸 알게 된 큰아빠는 그게 너무 좋았는지 나중엔 저희 엄마한테 음식 솜씨가 너무 좋다고 칭찬하면서 대놓고 더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남한테 베푸는 건 인색해서 저나 다른 조카들에게 용돈 안 주려고 온갖 핑계를 대셨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큰아빠는 그 후로도 돈이 모아질 때마다 작은 집과 땅 등을 사모았고 세월이 흐르면서 부동산이 크게 올라 형제 중에 가장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대학 등록금은 알아서 마련하라며 지원도 안 해줘서 싸움 나는 일이 잦았고 결국 막내가 가출하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 사이에서 큰엄마는 혼자 살림하랴 자식들 케어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다른 가족들 속도 모르면서 자신이 절약한 돈으로 일군 재산에 자부심이 대단하셨던 큰아빠는 한때 저희 집이 어려워졌을 때 그러게 내가 아끼면서 살라고 했잖아. 돈은 절대 배신 안 한다니까? 돈 안 모으고 뭐 했냐며 저희 아빠에게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셨죠. 어느덧 세월이 흘러 60대가 된 큰아빠가 부쩍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자주 하셨대요. 여보, 그러지 말고 병원 가보는 게 어때? 뭐? 지금이 몇 시인데 병원에 가라는 거야? 응급실 가면 되지. 응급실은 밤에도 열려 있잖아. 응급실 가면 추가 비용 내야 하는 거 몰라? 배 좀 따뜻하게 하고 자면 낫겠지. 하루는 배가 너무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늦은 시간이라 응급실 비용이 아깝다며 안 가셨대요. 다음 날이 되자 좀 가라앉았는지 뭐하러 병원 가는 비용이랑 택시비 들이냐며 또 안 갔고요.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뒤늦게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암이 너무 진행되어 버린 상태였고 그 길로 병원에서 나오지 못한 채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였지만 장례식장에서 마주한 큰엄마와 사촌형 누나의 얼굴은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은 표정들이었어요. 큰아빠가 악착같이 안 먹고 안 입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며 모은 재산은 남은 가족들이 상속받아서 차 사고 쇼핑하고 해외여행 가며 잘 쓰면서 살더라고요. 큰엄마가 그동안 고마웠다며 저희 엄마한테 명품 가방도 선물해 주셨고요. 평생 돈 쓰는 방법도 몰랐던 큰엄마와 사촌들은
사기당해서 꽤 큰 금액을 잃기도 했는데 그래도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네요. 죽을 때 돈 짊어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큰아빠는 왜 그렇게 돈을 모으는 데만 집착하셨는지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 너무 큰 집에서 신혼 시작하는 건 사치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들 도움 없이 저희끼리 열심히 살게요. 오빠와 결혼할 여자친구는 욕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저희 부모님 앞으로 재산이 좀 많은 편이지만 평소 검소함이 몸에 밴 부모님은 저와 오빠에게 늘 근검절약을 강조하셨고 허영이나 사치를 부리지 않는 배우자를 데려오는 걸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런 예비 며느리가 진짜 눈앞에 나타났으니 정말 좋아하셨죠. 그렇게 부모님 마음에 쏙 든 예비 새언니는 저와도 가끔 만나게 되었는데 하루는 에코백을 메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는 명품 가방엔 관심 없냐고 물었더니 전 보여지는 것에 너무 치중하고 싶지 않아서요. 물론 명품 사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아가씨 명품 많은가 봐요? 저도 많진 않은데 한 번 살 때 좋은 거 사서 아껴 쓰던 주의라서요. 명품은 보여주기 식으로 사는 거라는 것처럼 들려서 살짝 황당했지만 그냥 나랑 성향이 좀 다르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예비 새언니에게 의심을 품게 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중고로 마음에 드는 옷을 한 벌 샀는데 그걸 본 예비 새언니가 바로 명품 카피품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요? 저 몰랐어요. 그렇게 티 많이 나요? 마치 전문가인 마냥 저보다 더 잘하는 게 의아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물었더니 순간 하나차 싶었던지 자기 친구 한 명이 그 브랜드를 정말 좋아해서 잘한다며 둘러대는 게 심히 수상쩍었죠. 아마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하던가요? 예비 새언니의 실체는 의외의 장소에서 밝혀졌습니다. 엄마와 새언니가 함께 백화점에 다녀온 다음날 엄마 친구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어제 같이 있던 젊은 여자 말이야. 누구야? 어제? 우리 예비 며느리. 언제 봤어? 나도 어제 백화점에 갔다가 우연히 널 봤는데 너무 놀라서 말을 못 걸었어. 전에 명품 매장에서 나한테 창피 준 직원 있다고 했잖아. 그 여자야. 분명해. 엄마의 친한 친구가 어렵게 꺼낸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언젠가 다른 지역에 한 명품 매장에 들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 수수한 차림으로 방문한 데다 그 브랜드에 대해 잘 모르는 엄마 친구를 한 직원이 엄청 무시하며 창피를 준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엄마 친구 다음에 들어온 돈 많아 보이는 손님한테는 너무 친절하게 굴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 직원 얼굴이 저희 예비 새언니랑 똑같다는 거예요. 명품도 관심 없고 저희 집 재산도 욕심 없다던 예비 새언니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믿기가 쉽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좀 알아봐야겠지? 그러고 보니 걔 원래 살던 곳이 그 지역이라고 하지 않았어? 맞아. 그 후 엄마가 친구를 만나 다시 확인을 했고 그 여자가 맞다는 게 거의 확실해졌죠. 그런데 저희의 얘기를 들은 오빠가 자기 여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펄쩍 뛰더라고요. 엄마 아들보다 친구 말을 더 믿어요? 걔 절대 그런 애 아니라니까요? 엄마도 겪어보시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럼 시험해보면 되겠네. 진짜 본 모습이 어느 쪽일지. 그래서 예비 새언니의 본심을 한번 떠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오빠 커플을 집으로 불러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재산의 일부를 기부할 거라고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그걸 오빠가 결혼하기 전으로 앞당기고 재산 대부분으로 크게 과장해서 기부하겠다고 통보한 거예요. 자식들은 이미 동의했고 너도 우리 재산엔 욕심이 없다곤 하지만
그래도 미리 알려주는 게 맞겠지? 물론 예비새 언니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중에 말을 바꿀 생각이었고, 오빠는 자기 여자친구가 절대 변심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어 했는데, 그 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 여자 저희 오빠와 헤어지고 완전히 잠적해버렸어요. 어디서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 성향 다 파악해서 세상 욕심 없고 소박한 척 연기하고 있다가 결혼하면 야금야금 재산 차지하려는 속셈이었는데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볼성 드러난 거죠. 과거 행실 때문에 발목 잡히다니 세상이 정말 좋긴 한가 봐요. 엄마는 저희 집에 은인이 된 친구에게 크게 한턱 쏜다고 하시네요. 전 초등부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 일하게 된 학원에서 학생들과 인사를 하는데 한 아이를 보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어요. 중학교 시절 한땐 절친이었지만 갑자기 돌변해서 지독히도 절 괴롭혔던 그 친구. 미호와 너무 닮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인이 된 후 소식은 들은 적이 없지만 저와 동갑인 미호가 일찍 자식을 낳았다면 이만한 나이에 딸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았죠. 쌤, 주영이 어떤 학생이에요? 아, 주영이요? 자꾸 신경 쓰이는 그 학생. 주영이에 대해 알아보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비가 밀릴 때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씩씩하고 밝은 주영이에게 전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고 의심을 완전히 거두고 어느덧 많이 친해졌을 무렵 어느 날 학원 앞에서 주영이를 데리러 온 여자를 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네 딸이었어? 그날부터 전 매일 밤 잠들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미호를 다시 만난 것도 하필이면 미호의 딸이 제가 일하게 된 학원에 있는 것도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미호에게 복수할 내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선생님, 저 여기 잘 모르는 부분이. 다음 문제 정답 아는 사람? 자, 그럼 윤지가 풀어봐. 그 이후로 전 예전처럼 주영이를 대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은 이래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미호에 대한 미움 때문에 계속 주영이를 거부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영이는 제가 그렇게 대놓고 싫은 티를 내는데도 꿋꿋하게 제 눈에 들고 싶어서 노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그러던 어느 날 주영이가 제게 편지를 건네줬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말해주세요. 전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편지를 읽는데 정말이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한심해졌어요. 영문도 모른 채 미움받게 된 주영이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래, 주영이는 미호가 아니야. 내가 이러면 미호랑 다를 바가 없잖아. 주영이의 편지 덕분에 정신을 차린 전 참회의 의미로 주영이를 더 챙기고 잘해줬습니다. 얼마 후 뜻밖의 방문객이 절 찾아왔어요. 저기 선생님? 따로 나가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바로 미호가 절 찾아온 거였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이름 들었을 땐 동명이인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 사실 주영이한테 학원 옮기자고 했었는데 지금 선생님이 좋다며 싫다고 해서. 너 주영이가 내 딸인 거 알았지? 근데 왜 잘해줬어? 나도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던 건 아냐. 네가 나한테 했던 짓이 떠오를 때마다 복수하고 싶었어. 그치만 주영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때 우리 집에 하던 가게 망했잖아. 갑자기 부모님도 이혼하시고 난 너무 힘들어졌는데 넌 너무 행복해 보여서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했어. 그래서 변명은 됐어. 난 너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즐거웠던 기억이 하나도 없으니까.
주영이한테 나처럼 괴로운 기억 심어주는 건 너도 싫잖아. 그걸 안다면 이제 네 딸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주영이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언젠가 복수해서 미호를 내 발밑에 무릎 꿇릴 거라고 수없이 상상해왔는데 설마 가르치는 학생의 학부모로 다시 만나 사과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방황하던 미호는 알바하다 만난 남자와의 사이에서 주영이를 낳았지만 그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혼자 딸을 키우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털어놓더군요. 그런 미호 앞에 선생님이 되어 나타난 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수한 거겠죠? 아직 미호를 용서한 건 아니지만 주영이는 미호처럼 자라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